김익기 소장님이 오늘 이 발표를 맡으셔서 제목을 좀 사회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잡혀 있습니다. 어떤 간에 오늘 김익기 선생님 발표를 듣고 또 토론도 많이 참석하도록 오늘 현재 한 10분 정도 한국에서 한 8분, 일본의 김정임 선생님, 또 중국의 김문실 교수님 이렇게 한 10분 정도 좀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고 오늘 토론회는 우리 동아노인복지연구소 소장이신 김익기 선생님이 직접 발표를 하시면서 이 코로나19 그 중국, 한국, 일본 이 동아시아 지역의 이 코로나 상황과 그 대응에 대해서 비교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 아주 시적절한 그런 발표를 하는 것 같아서 공부가 많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되게 김기 선생님이 발표를 한 1시간 이내에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한 1시간 정도 토론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한 2시간 이내에 이 토론회를 끝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 선생님이 지금 현재 그 PPT 슬라이드가 이걸로 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 발표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시작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김익기입니다. 방금 차은봉 장관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코로나 그 상황을 이제 한중일의 비교를 하는 발표를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인류를 습격한 지 벌써 2년 반이 지나갔고 또 엄청난 고통과 전 세계가 참 엄청난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됐는데 과연 한중일 그 동아시아에서는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됐고 그 대응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런 걸 한번 비교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전반적인 서론을 잠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 코로나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는가 또 그 추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1년 전에 그 코로나가 발생한 지 한 1년 딱 된 그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23개국에서 학자들이 참여해서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코로나와 그 통치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저도 거기에 한중일 문제를 다루고 했는데 1년간의 기간 동안 벌어진 내용과 또 1년이 지난 후에 그 상황을 보니까 아주 매우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의 진행을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그 기간과 그 다음에 그 후에 1년 반, 그거를 한번 또 비교를 해보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이 달라졌는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코로나의 그 전개 과정과 그 또 실제적인 상황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한중일에서의 그 코로나 상황들을 체크를 해보고 어떤 요인이 대응 전략에 영향을 줬는가 대응 전략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그 상황들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이것이 전개된 과정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는 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처음에 시작됐죠. 중국의 우한에서 처음 시작됐고 2019년 12월 1일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한에 있는 화난 시장이라는 곳에서 이것이 시작됐는데
계속 우왕좌왕하다가 한 달이 지난 그런 때 WHO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한 지 한 달 동안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그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는 그 상황이 초기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 첫 번째는 35살 난 그 중국 사람이 우한에서 돌아와서 처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한국인으로서 최초에 발생한 거는 55살 난 한국인이 우한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발생하게 된 것이 최초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한에 여행했던 30대 사람이 발생이 돼가지고 우리 일본에 귀환한 것이 1월 6일 날, 그 이후로 일본에서는 급속도로 코로나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중일 모든 나라에서 다 코로나의 발생의 근원은 초창기에는 다 우한과 관계됐던 그런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발생하게 된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추세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월드메토라고 하는 자료에서 따온 것인데, 오늘 아침에 이 자료 가장 최신의 추세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크게 보면 그러니까 초창기서부터 지금까지 크게 선생님 저 표가 네, 안 보이는데 화면에서 표가 안 보입니까? 왜 표지만 있고 그래요? 지금 설명하려는 표는 안 보이거든. 그래요? 지금 보입니까? 이제 보이네. 예. 그럼 요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걸 넘겨주시려 그러지? 예. 네, 아닙니다. 제가 이제 넘기고, 이게 이 그래프가 전 세계의 코로나의 추세를 이제 보면 4단계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 4번의 그 큰 고비들이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이게 크게 올라왔다 내려가는 이 상황이 오미크론이 발생한 그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몇 개 그래프를 이제 한꺼번에 하나씩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한중일에 있어서의 일일 발생자를 비교를 2년 반 동안의 추세를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의 추세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빨간 것이 중국이고 이것이 일본이고 이 녹색이 한국의 경우인데, 지금 2년 반 동안의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일일 발생자의 그 추세가 한국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추세를 1년 단위로 1년과 그 이후로 비교해 보면 아주 다른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그래프 한 3개는 2년 반 동안의 전체적인 추세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1년과 그 이후의 시기를 나눠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중일의 누적 빈도, 환자의 누적 빈도를 비교해 보니까 누적 빈도도 보면 가장 누적 빈도 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한국의 경우에 됐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중국은 뭐 거의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치만 드러나고 있고, 계속 이 일본이, 이 보라색이 일본인데 일본이 한국보다 계속 누적 빈도수가 높다가 요 지점에서 요게 금년 4월경인데 요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지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누적 빈도수가 많았는데 이 이후로 금년 4월 이후로는 한국이 아주 갑자기 치솟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 1년간의 추세만 다시 한번 모아서 다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한중일에 비교를 할 때 중국은 거의 안 나타나고 2년 반 동안을 보니까
중국은 거의 안 나타나고 일본과 한국이 아주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1년간 초창기 1년간의 그래프를 보니까 이 빨간 게 중국입니다. 뭐 이 초창기 한 2달 동안은 중국에서 일일 발생자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한 2달 이후에는 계속 거의 이 빨간색이 안 보일 정도로 거의 정지 상태에 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적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간 형태가 한국이고, 그리고 가장 이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일본의 경우입니다. 이게 일일 발생자의 추세고요. 그다음에 이 그래프는 초창기 발생한 1년 후에 1년 동안의 누적 빈도입니다. 누적 빈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간색이 중국이고, 중국은 한 2달 이후에는 거의 평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색이 일본이고 한국이고, 그다음에 검정색이 일본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가 훨씬 지난 1년 발생한 1년 사이에는 일본의 가장 일일 발생자 수가 높게 나타나게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일일 사망자의 추세입니다. 일일 사망자를 추세를 보니까 아주 모양이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빨간 것이 중국의 경우인데, 특이하게도 4월 어느 날 하루에 1290명이 사망해서 갑자기 사망자가 솟구치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이 이후로는 거의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일일 사망자의 경우를 보면 한국도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 이 까만색이 일본의 경우고, 일본의 경우가 비교적 일일 사망자도 2달 후에부터는 일본의 경우 일일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래프는 초창기 1년 동안에 누적 사망자 수입니다. 누적 사망자 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일 사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누적 사망자들 보면 초창기 발생한 지 2개월 만에 누적 사망자는 중국의 경우는 거의 평지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일본이 중국의 사망자를 능가한 것이 2021년 1월 달 될 때부터는 일본의 누적 사망자가 중국의 누적 사망자를 초과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년이 지난 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발생한 지 딱 1년까지의 추세와 1년이 지난 그 후의 추세를 비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추세는 일일 발생자의 추세인데요. 한중일의 일일 발생 추세인데 1년 후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패턴입니다. 여기서 보면 맨 밑에 중국인데, 중국은 뭐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제로 상태를 보이다가 자세하게 보면 마지막 끝자락에 약간 올라왔어요. 이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최근에 나타난 오미크론으로 인한 중국의 상하이를 비롯한 그 록다운, 봉쇄를 들어가게 된 계기입니다. 요 문제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가, 이 빨간 경우가 일본의 경우고, 한국의 경우는 굉장히 금년 4월 달에 들어서면서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이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1년이 지난 이후에 누적 확진자입니다. 누적 확진자. 역시 누적 확진자를 보면 중국이 거의 미미한 상태고, 1년이 지난 후는.
일본이 한국보다 그동안 계속 높다가 금년 이 4월 들어서부터 역전이 되는, 한국이 일본의 누적 사망자를 훨씬 능가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는 1년이 지난 후에 일일 사망자 추세입니다. 이 그래프가 아주 다양하게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역시 여기에도 보면 1년이 지난 이후에 중국의 사망자는 거의 없고 거의 안 나타나고, 이 빨간색이 일본의 경우입니다. 일본이 아주 오르락내리락하는 추세가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는 일일 사망자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 들어서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1년이 지난 후에 누적 사망자 수입니다. 누적 사망자 수 보면 중국이 한 거의 5천 명 선에서 거의 증가가 없이 1년 반 지난 이후에는 거의 증가가 없이, 사망자의 증가가 없이 완전히 평행선을 나타내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한국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일본이 한국보다 누적 사망자 수가 계속 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 1년과 1년이 지난 이후의 상황을 따로따로 보여드린 것이고, 좀 더 확실하게 두 상황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한 슬라이드에 1년간의 상황과 1년 지난 이후의 패턴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일 확진자의 경우가 왼쪽이 1년간의 초창기 1년간의 패턴이고, 오른쪽이 1년이 지나서 최근까지의 패턴입니다.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왼쪽에는 중국의 가장 큰 엄청난 빌딩처럼 하나 솟구친 것이고, 1년이 지난 이후에 보면 한국이 그 끝자락을 굉장히 높은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일일 사망자 수 역시 1년과 초창기 1년과 1년이 지난 이후에 최근까지,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이후 1년 이후부터 가장 최근까지 편한데, 이렇게 전혀 다른 그래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적 빈도 사망자 수를 보면, 누적 발생자 수네요. 누적 발생자를 보면 역시 이거는 1년 초창기 1년이고, 이것은 1년이 지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패턴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 나라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 일본으로 돼 있고, 여기에서 가장 높은 게 한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누적 사망자 수입니다. 누적 사망자 수 역시 왼쪽 그림은 초창기 1년의 상황이고, 오른쪽 그림은 1년이 지나서 최근까지의 상황입니다. 전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창기 1년의 발생 패턴과 1년이 지난 이후에 최근까지의 패턴이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아주 극명하게 다른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표를 이렇게 나눠본 이유는 초창기 1년간의 정책과 또 1년이 지난 이후의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래프의 차이를 한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이 테이블은, 이 도표는 한중일의 일반적인 몇 가지 특성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5일과 또 2021년 5월 4일, 또 2022년 4월 1일 세 시점을 나눠서 테스트한 숫자와 또 인구 비례수, 100만 명당의 테스트한 숫자, 그다음에 확진자 수, 그다음에 사망자 수, 또 사망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을 보면 뭐 표를 자세히 다 설명하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생략하기로 하고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파란 걸로 이제 보면 2021년 5월 4일, 2022년 4월 1일 날 중국의 경우에 테스트한 숫자, 또 100만 명당 숫자가 이때와 22년 4월과 1년 후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뭐 다른 자료는 어떨지 뭐 다 변화가 있는데 이 자료에 관한 하는 변화가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추적해서 봤는데 1년 전과 1년 후가 똑같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중계 통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거는 이 부분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망률인데요. 2020년 7월 5일 날 나타난 사망률이 중국은 5.5%, 한국은 2.2%, 일본은 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가장 평균 5%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세 나라 중엔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률은 좀 떨어집니다. 사망률은 떨어지는데 역시 보면 한국이 사망률이 가장 낮고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이 중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아마도 제 생각은 의료 시스템이 아직 잘 발달되지 않고 초창기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면서 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비교적 사망률이 높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망률이 조금씩 감소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나이별로 연령별 분포를 한번 나타내고 있는데요. 연령별 분포로 해서 확진자와 사망률, 확진자와 사망률만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분포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대개 보면 중국 초창기에는 2020년 5월 9일의 자료인데요. 이때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선 가장 확진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50세에서 59세였습니다. 50세에서 59세 연령층에 가장 감염률이 높게 나타난 거고 이상하게도 한국은 당시에 20세에서 29세가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20세에서 29세 가장 빈번하게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끼리의 감염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감염이 더 쉽게 되고 또 사망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감염률을 보니까 초창기에 한국의 경우에는 20세에서 29세의 젊은 층에 가장 감염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아주 특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률을 비교해 보더라도 사망률 비교해 보면 3개국 똑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망률이 제로로 나타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표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경우만 따로 해가지고 세 개 시점을 나눠서 2020년 5월 9일, 또 2020년 10월 15일, 또 2021년 1월 29일 해가지고 세 개 시점을 연령별 분포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한국에서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계속 그런가 그걸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9일과 2020년 10월 15일에는 한국의 경우에 역시 20세에서 29세의 젊은 연령층의 감염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이 50세에서 59세고 그러나 2021년 1월 달에 들어서면서 젊은 층이 아니라 노년층이 50세에서 59, 그다음 60세, 69세가 더 감염률이 높게 나타난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는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좀 그럼 어떻게 이 통제 수단이 무엇인가
통제 수단의 3개국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비슷하면서 다른 그런 통제 수단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초창기에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이 23개국의 비교 연구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의 추세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그때 썼던 논문에 제가 세웠던 가설이 이었습니다. 이 몇 가지 동아시아에 코로나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그 패턴들이 어떻게 다른가 몇 가지 요인들을 저 나름대로 한번 가설적으로 세워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교라는 거하고 제도적 특성, 그다음에 인구 구성, 그다음에 의학 체제 보고 인슈런스, 그다음에 의료 시설의 준비성,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인식, 또 마지막으로 사스와 메르스에 대한 경험, 이런 변수들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가지고 세 나라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유교를 제가 끄집어냈는데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유교하고 코로나 대응하고 전략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유교가 가지고 있는 그룹 베네피트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유교라는 것은 집단성, 집단 의식 이런 것들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보다는 집단적인 의식이라든가 집단적인 어떤 염려, 배려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것은 한중일 3개국의 공이 흘러내려왔던 유교의 전통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유교는 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시작됐고 2500년에 시작됐습니다만 한국으로 와서 일본까지 유교가 전파됐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3개국에서 다 유교가 성행을 했는데 그 영향은 유교가 갖고 있는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은 나라마다 근대화 과정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도적 특성을 보면 중국은 일반적으로 당 중심의 중화 민족주의라고 하는 사이노센트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고 한국은 수많은 어떤 정치적인 변혁을 거치면서 이루어냈던 민주적 집합주의라고 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고 일본의 특색을 보면 사회적인 제도의 특성을 보면 매뉴얼 컬처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행동한다는 매뉴얼 컬처, 그다음에 네마와시 전통이라고 하는 일본의 특성,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네고시에이션하는 그런 시스템을 네마와시라고 하는데 이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대처하는 양식에 있어서의 변화도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건 이후에 다시 각 나라별로 설명할 때 다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각 나라별로 중국의 사이노센트리즘이라고 하는 것, 중국의 사이노센트리즘, 중화민족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달간 은폐를 해가지고 한 달 후에나 WHO에 보고가 되면서 이것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중국에서 이런 거 발생했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그를 공개하기를 굉장히 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월량이라고 하는 의사가 초창기에 그 상황을 지적을 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지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발표함으로써 우한에 있는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 리 월량은 이걸 발표하고 난 후에 자기도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이러한 상황은 결국은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중국이 발생지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 이런 책임감에 관련돼서 중국이 매우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적 집합주의는 어떤 현상을 나타냈는가? 민주적인 집합주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마스크 해제하라고 했는데도 보면 요즘 길거리에 보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마스크를 쓰는 거하고 거리 두기 하는 그런 것들은 대개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적 집합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잘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이니셜 스테이지를 강조했는데 초기의 상황과 1년 이후의 상황, 최근에 오미크론의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특별히 강조해서 이니셜 스테이지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해서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있어서의 매뉴얼 컬처와 네마와시라고 하는 거. 일본에서의 매뉴얼 컬처라고 하는 건 아주 독특한 것인데요. 일본은 매뉴얼이 모든 행동에 국가적인 어떤 결정은 매뉴얼이 있어야만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쓰나미로 인한 그 지진이 벌어졌을 때 그 쓰나미로 인해서 동북 지방에 몇만 명이 사망하는 큰 사건이 벌어졌죠.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 있어서 쓰나미가 왔을 때는 매뉴얼 상에는 4m의 쓰나미가 왔을 때 대처 요령만 있었는데 실제로 쓰나미가 11m가 되는 쓰나미가 와가지고 대처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도 그걸 발표를 해서 그거를 저는 나름대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본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맞답니다. 제 얘기가. 그래서 매뉴얼 컬처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 있어서의 어떤 행동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전통처럼 돼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네머시라는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모든 것을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 조율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올림픽 게임이 2020년에 일본의 도쿄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고 수없이 많은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 주저함이 있었고 결국은 1년이 연기가 돼서 작년에 올림픽 게임은 열렸었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컨트로버셜한 아주 논쟁적인 그런 상황으로 갖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베 총리가 당시에 계속 제가 이제 NHK 뉴스를 보면서 수시로 반복하게 나타난 아베의 그 상황을 제가 TV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점인데 의료 담당자는 보지 못했고 아베가 나와서 계속 그 코로나 상황에 설명하면서 대응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전문가라기보다 수상이 정부 관료가 이 문제를 더 주도했다. 이런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구 구성을 볼 때 일반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일수록 더 일반적으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노출되기가 쉬웠는데 실제로 한중일의 노인 인구의 비율을 보면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에 보면 중국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1.5%고 한국은 14.9%, 일본은 28%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까 저 그래프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일본에서 비교적 초창기에 높게 나타난 사망률은 아마도 일본 사람들이 갖은 비교적 노인 인구가 높았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중국에서 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세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노인 인구의 비율은 중국이 가장 낮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다른 두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른 요인들 이게 이제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공공 의료 시스템의 준비성도 있고 그다음에 사스와 메르스인데 사스는 2002년에 중국을 강타했습니다. 중국을 강타해서 중국은 사스 이후로 의료 체계들을 많이 개선했고 한국은 2015년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로 인한 것 때문에 한국도 이후에 의료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사스도 없었고 메르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이라는 것도 대응 전략의 하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1년 동안에 벌어졌던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세 나라의 어떤 대응 전략의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요인, 그런 요인들이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 정책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을 이제 나라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생한 1년 동안의 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중국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도시 전체를 완전히 블락해버리는, 봉쇄해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를 다 봉쇄를 하면 그것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초창기 2개월에 굉장히 많은 발생자가 생겼지만 2개월이 지난 후 완전히 도시를 봉쇄한 2개월 이후에는 중국이 거의 발생자와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패턴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런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제가 유교의 그 영향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에 있을 때 유교와 공산혁명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제할 때 유교와 이 공산주의 체제와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중국의 경우에는 유교의 그 전통이 남아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공산주의의 체제가 더 공산주의의 강한 통제 체제, 그것이 유교의 영향력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에서의 유교 영향을 보면 한국에서는 초기에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했다 해서 비교적 성공했다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3T라고 하는 거. 3T는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유교가 좀 비교적 강하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를 쓴다든가 집단을 배려한다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초창기에 비교적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세 나라 중에 초창기에 일본이 가장 확진자와 사망자가 높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일정 부분 일본이 세 나라 가운데는 유교의 영향이 가장 적게 나타난 나라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은 중국과 달리 중국에서 발생한 그 환자들을 차단을 안 시켰습니다. 초창기에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었죠. 중국으로부터의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일부의 강한 어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결국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차단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급속도로 환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한국의 3T, 테스팅, 트래킹, 트리트먼트, 이 3T가 비교적 초창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K방역이라고 하는 한국의 그 초창기의 그 K방역을 보면 일단 한국에서는 질병센터를 질병청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그 전문가들이 나서서 협조 체제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테스트를 집단적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포메이션을 투명한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었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배급하는 시스템이 초창기에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비교적 잘 됐다. 그다음에 이 방역에 대한 인노베이션, 말하자면 QR 코드라든가 뭐 그다음에 드라이빙 테스팅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시스템으로 K 방역은 초창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초창기라고 말을 강조하는 것은 뒤에 오미크론 이후의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기 위해서 초창기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후에 다시 그 부분은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보면 일본은 맨 처음에 일본의 그 요코하마에 네덜란드 크루즈 배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결정을 못하고 미적미적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급작스럽게 코로나 환자가 전파되는 계기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계올림픽의 문제, 또 초창기에 일본에 있어서 7개 도시만 비상사태를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특별히 일본에서 급작스럽게 늘어나게 된 것은 2020년 7월 22일 날 일본에서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을 봤던 경제를 급작스럽게 회복하기 위해서 여행 장려 정책을 씁니다. 여행 정책을 써가지고 이것이 제 세컨더리 웨이브가 되는 두 번째로 급작스럽게 늘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오미크론이 공격이 시작됩니다. 오미크론은 사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전파력이 강해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 전파력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Living with COVID-19, 코로나와 같이 동행한다, 코로나를 같이 달고 살자 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전혀 다르죠. 중국은 초창기부터 완전히 제로 코비드 정책을 씁니다. 코로나 제로를 만든다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국경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다음에 이 봉쇄 정책을 써가지고, 그런데 이 봉쇄 정책을 쓴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노센트리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코로나를 승리했다. 비록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했지만 중국이 가장 잘 막았다.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얘기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코로나 승리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중국은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공격이 들어왔어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2개월, 초창기 2개월을 빼놓고 그 후에 거의 2년 반 동안 지금까지 거의 발생자 및 사망자가 없다가 2022년 3월 달에 들어서 중국에도 오미크론이 들어옵니다. 오미크론이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다시 봉쇄 정책을 씁니다. 봉쇄 정책을 쓰는데 실제로 보면 중국 인구의 10%가 봉쇄에 갇히게 돼요. 지역으로 보면 41개 지역, 큰 도시, 그다음에 이것이 하이 리스크 에어리가 41개 지역이고 미디엄 리스크 지역이 329개가 되고, 실제적으로 보면 중국 인구의 10%가 봉쇄 속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봉쇄는 초창기에 우한과 북경을 봉쇄하게 됐는데, 그때의 봉쇄와 가장 최근에 일어난 봉쇄는 좀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상하이에서 있는 봉쇄가, 여러분도 아마 신문 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하이 2,500만이 되는 상하이 도시 자체를 완전히 봉쇄를 해버리고, 결국은 며칠 전에 이 봉쇄가 풀렸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66일 동안 봉쇄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발생자가 몇 명이냐 하면 19,982명이었어요. 그것이 중국에서 일일 발생자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4월 6일 날 19,000명이 발생하는데 이것 때문에 완전히 봉쇄 정책을 쓴 거예요. 19,000명이라고 하면 지금 뭐 미국이나 한국, 지금도 한국에서 10,000명 넘게 계속 나타나고, 한국에 좀 이따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수치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2,500만 상하이를 완전 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봉쇄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코로나의 통제, 초창기에 우한을 봉쇄했던 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2년 동안 거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계속 진행됐지만, 사실 이 봉쇄라는 것은
봉쇄를 통해서 코로나는 통제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인권의 문제, 인권 유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그런 반면에 그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봉쇄를 상하이에서 봉쇄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따져보면 시진핑이 이제 3기 통치를 연장하기 위해서 금년 10월경에 금년 가을에 3기가 시작되는 그때 코로나를 완전히 제로로 만든 상황에서 이제 3기 시대를 맞이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시진핑은 100년의 새로운 중국의 공산당을 이끌 100년 새로운 100년을 이끌 리더다. 이러한 시그널로 코로나를 제로로 만들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우한과는 달리 우한의 코로나를 통제할 때는 일반 주민들이 전혀 불평이 없었는데 이 상하이에 다시 코로나를 통제하기 시작하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경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초창기에 성공했던 한국이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이 들어오면서 통제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과 맞물려서 대통령 선거가 앞서서 또 정치 방역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그래프에서 봤듯이 4월이 들어서면서 일본보다도 확진자가 높게 나타났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3월 17일 날이네요. 금년 3월 17일 날 일일 발생자가 62만 명이 생깁니다. 62만 명이 일일 발생자가 생겨서 그 전날보다도 55%가 증가한 그리고 한국 인구의 1,000만 명이 한국 인구의 5분의 1이 지금 현재 코로나에 다 감염돼서 치료받았거나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분도 코로나에 걸렸을 분이 몇 분 계십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뭐 이슈는 Living with COVID-19입니다. 같이 코로나와 같이 동거해야 된다. 그 초기의 성공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with 코로나다 이렇게 나오게 됐고 초창기에 비교적 전문가들이 잘 맡아서 담당했는데 정치 방역과 이 전문가 방역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굉장히 복합적인 복잡한 상황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코로나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이 극심한 논쟁을 벌이고 특히 이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엄청나게 강한 논쟁 속에 휩싸이게 되죠. 실제로 62만 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폐지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엔데믹, 코로나가 종식되는 가능성을 보고 폐지를 했어요. 이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이게 폐지하고 된 며칠 후에 한국의 당시 대통령은 한국 사람들이 다시 평행 일상의 옛날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서 감개무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 임기 내에 코로나를 종식시켰다고 하는 자화자찬의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어떤 의사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한국에 있어서의 그 방역 정책을 완화시킨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어난 것이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인 근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의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경시하는 그런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뉴얼 컬처와 네마와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본은 이제 또 나름대로의 그 정책을 씁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책이 Avoiding Free 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voiding Free C는 뭐냐면 closed space,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을 피하자.
세계 피하자는 세 개의 C가 있는데 밀폐된 공간을 피하자. 그다음에 crowded place.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곳을 피하자. 그다음에 close contact을 피하자. 이 세 개를 핵심적인 이슈로 일본 정책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본도 보면 세계의 세 번째 큰 웨이브로 그려서 굉장히 일본도 다시 코로나가 또 오미크론이 들어오면서 세 번째 긴급 상황, 긴급 조치가 벌어지게 되고 일본도 나름대로 재패니스 모델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록다운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일종의 일본식의 자화자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도 그로 인해서 최근에는 논쟁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 사람 피로감이 쌓이고 불만도 생기고 그 효율성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백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백신이 들어오면서 백신이 도입은 모든 사람들이 백신이 들어오면 이제 게임 끝났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개국은 초창기 백신이 들어오면 유통 과정에 있어서 많은 또 혼란도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3개국은 백신 접종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면 동아시아 3개국이 최소한 한 번의 백신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80%가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들어오면 다 끝날 거로 예측을 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백신과 오미크론의 싸움에서 백신이 졌습니다. 물론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 중증 정도는 약화가 됐을지 모르지만 오미크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2만 명이 생겼던 한국의 경우에 80% 이상이 백신을 맞았지만 하루에 62만 명이 환자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교훈을 한번 우리가 보면 이 백신을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이 있었고 백신이 만병통치는 아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아시아 3개국을 비교를 해봤는데 가장 코로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뭐였을까?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왔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제가 리그레이션 같은 걸 돌려서 같은 걸로 해볼 수 있다면 하나의 각각의 요인의 그 중요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적인 초창기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록다운, 봉쇄 정책이 가장 효율적인 상황이었다가 그러나 이 봉쇄 정책이 결국은 인간의 휴먼 라이트, 인권의 문제가 생기고 세계 경제 질서에 새로운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상하이에 록다운이 벌어지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데 상하이의 이 봉쇄 정책이 벌어지면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한의 경우와는 달리 상하이 사람들 또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로 폴리시가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야말로 패닉 바잉, 물건 사는 것도 패닉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제로 정책이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논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상하이에서 2,500만의 상하이는 중국에서의 그 두 번째 큰 도시이기도 할 뿐 아니라 경제 수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거기에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고 서비스 섹터에 문제가 생기고 교통체제, 물류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 세계의 유통구조에 큰 어려움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중일 3개국이 각각 나름대로 열성을 다해서 봉쇄 정책 아니면 통제 정책을 썼습니다만 그 세 나라의 정책을 나름대로 묶어가지고 한번 특색을 한번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여본 그 특색을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경우는 봉쇄적 방역이다. 록다운 쿼런틴이라고 이름을 붙여봤고 한국의 경우는 정치 방역이고 일본의 경우는 올림픽 방역이었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 3개국은 문화적인 유사성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모든 나라가 다 방역을 성공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모든 나라가 다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이디어한 형태가 뭐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좀 단언하고 싶은데요. 그런 걸 보면 그것은 제가 그 타이완의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경우는 코로나가 발생하자 타이완 부통령이 방역 책임자입니다. 부통령이 의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책임지고 완벽한 전문가가 나서서 방역을 전체적으로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2년 반의 기간 동안 가장 성공한 나라는 타이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정치가 방역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치는 나름대로 필요하지만 정치는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방역을 하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의 정치 역할을 해야지 정치가 방역의 전문가보다 앞서서 책임을 가지려고 하면 실패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결국 코로나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을 벌어지게 만들죠.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되는 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국 어떤 학자는 이 새로운 세계를 4개의 사회로 분류를 합니다. 새로운 세계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스태그넌트 소사이어티다. 이게 멈춘 사회라고 보고 언택트 소사이어티, 비접촉 사회고 솔로 소사이어티, 뭐든지 혼술하는 사회고 통제 사회 이렇게 4개의 사회로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도래하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장 슬라이드는 한중일의 3개국은 유사점이 많습니다. 문화적 유사점, 거리적인 유사점, 또 경제발전 유사점이 많은데 이 3개국이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한 것은 휴머니티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